4장에 제가 이제 준비한 거는 그 계산기 쪽하고 그리고 그림을 쭉 확대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좀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고 그 코드를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산기 같은 거 이렇게 다뤄보시면서 이게 어떻게 구현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일종의 문자를 받아가지고 계산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를 한번 하시면서도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사원 뽑을 때 퀴즈로 이 사칙연산 계산기 만드는 거를 퀴즈도 내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책에서 여기 나오니까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 참 신기했어요. 아마 이거 여기서 설명하는 거를 여러분이 따라해 보셨으면은 알고리즘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책에서 보면은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소개하는 거 말고 그냥 제 나름대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제 나름대로 만들어 봤고 뒤에 있는 폴란드 부분은 안 만들어 봤고요. 중의식 표현식에 대해서만 했고 여기에서 조건이 뭐냐면은 에발 같은 거 사용하지 않고 직접 문자를 받아서 문자를 받는데 그 문자열은 숫자와 정수죠. 정수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가 들어가 있는 문자열만 받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사칙연산만 가능하고 연산자 우선순위를 대로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조건에 좀 더 정수만 했는데 좀 더 확장해가지고 그 이제 소수점까지 포함해서 계산할 수 있는 걸로 좀 이제 약간 확장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 책에서 소개하는 것 중에서 처음에 그 토크나이제이션이라는 걸 하거든요. 이 사칙 연산을 하기 전에 그 의미 있는 그 그룹으로 이렇게 나누는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하는 게 정규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죠? 정규식을 쓰고 있는데 저는 좀 정규식을 어떻게 적용해 볼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서 토크나이제이션을 얼마나 잘 하냐에 따라서 뒤에 있는 로직이 길어질 수도 있고 또 짧아질 수도 있거든요. 아마도 여기에서도 이 책에서도 토크나이제이션 하기 전에 먼저 문자를 이제 플러스나 마이너스 먼저 붙여주고 난 다음에 토크나이제이션 하니까 뒤에 로직이 짧아졌다. 뭐 이런 쓸데없는 로직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런 설명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크나이제이션 그래서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실수까지 포함하는 걸로 생각을 해봤는데 제 조건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그 나눌 때 이 긴 문자열에서 나누기를 이 순서대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부호가 있는 실수, 그러니까 실수라고 하면 이 점이 붙어 있는 거 1.0, 2.0, 3.0 뭐 이런 거 근데 앞에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거를 이제 잘라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부호가 없는 실수,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앞에 붙어 있지 않는 실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0.1, 0.2 이런 거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실수 지나면 이제 부호가 있는 정수, 그러니까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런 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거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부호가 없는 정수, 앞에 부호가 없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나 플러스가 없는 그런 정수를 잘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곱하기와 나누기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정규식을 이제 제가 이 조건대로 이제 토크나이제이션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보니까 정규식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되실 테니까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지금 얘를 보면은 표시를 해주고 있는 게 뭐냐면은 1 저희가 이제 정수 처음에 1이 나왔으니까 부호가 없는 정수죠. 그리고 토크나이즈 된 결과만 보죠. 그리고 부호가 있는 정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부호가 있는 정수. 여기다가 마이너스 2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되죠. 그리고 곱하기 넣고 이제 나누기 넣고 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잘 되고 소수도 넣어볼래? 소수? 아무거나 1.2
이런 식으로 잘 토크나이징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 부분 좀 잘 보이시나요? 안 보여? 좀 크게 확대 좀 해주세요. 그럼 되겠다. 예, 여기 잘 보시면은 정규식에서 보실 게 보면은 이렇게 바가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또는이에요. 또는. 예, 우리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아까 조건 중에서 5가지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 5가지 조건이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조건 중에 하나라도 들어가면은 그거를 잘라내겠다. 예,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첫 번째로 제가 부호가 있는 실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호가 있는 거를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대괄호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이것 중에 하나, 예, 이것 중에 하나를 의미하는 거 앞에.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요 역슬래시하고 D 하면은 그냥 숫자거든요. 숫자인데 이 플러스라고 붙었으니까 한 개 이상인 숫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역슬래시하고 점 했으니까 얘는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점. 그리고 그 다음에 역슬래시에서 역슬래시 D 했으니까 이게 정수인데 여기 더 있으니까 한자 이상의 숫자를 얘기해가지고 이런 패턴이 되면은 말 그대로 부호가 있는 실수가 되겠죠. 점이 있는 실수가 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냥 뒤에 없는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예, 이건 없는데 지금. 예,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잘라내요. 잘라내고 만약에 여기에 통과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걸 보겠죠. 만약에 통과했다고 한다면은 이 뒤쪽은 보지 않겠죠. 오화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통과하지 못했으면 이제 이걸 보겠죠. 얘는 얘하고 다른 점은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냥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는 거면 요걸로 이렇게 토크라인이 될 거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앞에 거 이제 이해됐으니까 뒤에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 있고 그 역슬래시 D 플러스니까 이 숫자만 있는 거니까 이제 부호가 있는 정수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부호가 없는 이제 정수가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그 나누기하고 곱하기 중에 하나 가지고 총 5가지를 토크나이즈 할 수 있게끔 정규식을 만든 겁니다.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사실 그 숫자 뒤에 그냥 점만 붙은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한다면은 여기에 이제 오와 연습자가 붙어야 되는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예, 바뀌면 안 돼요. 바뀌어버리면은 그 1.0 플러스 1.0이라고 하면 1.01인데 오화연선자니까 여기서 그냥 걸려버릴 수 있거든요. 예, 이 앞으로 가면은 사실은 이거야 되는데, 그러니까 토크나이즈 제대로 안 될 수 있으니까 사실 이 순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정규식에 대해서 얼마나 익숙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정규식을 굉장히 잘하면은 로직을 되게 간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정규식도 따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저도 정규식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도구가 굉장히 좋아요. 한 번도 안 사용해 보셨으면 꼭 사용해 보셨으면. 얘가 되게 좋은 점이 여기 보면은 제가 이렇게 정규식을 적으면요, 이 정규식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에 대해서 뭐 영어긴 하지만은 굉장히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쓰기에도 간편하고 내가 정규식을 잘 썼나도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되게 좋으니까. 게다가 아까 보면은 이제 자바스크립트냐 뭐 파이썬이냐 이것에 따라서 그 정규식의 패턴이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작성할 때 저기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뒤에 옵션 같은 경우에는 요걸 눌러가지고 뒤에 옵션을 선택할 수 있고, 예. 이게 글로벌로 선택해가지고 이제 글로벌을 꺼버리면은 이 중에 딱 하나만 이렇게 하는데 제가 G를 붙이는 바람에 다. 네, 그래서 이런 정규식 표현식이 있으니까 이 도구를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정규식이 바로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콘스탄트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정규식 잡아놨고요. 그럼 이제 함수를 악에는 아까 이제 우리가 계속 연산하고자 하는 문자열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악에다 이제 문자열이죠.
문자 이 자바스크립트 문자 이게 매치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정규식 아까 만들어 놓은 정규식 가지고 매치 함수로 돌리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 원하는 형태로 이제 토크나이즈 돼서 어레이 딱 어레이로 딱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되고요. 그 다음 한번 뭐. 그래서 아까 그 어레이가 이게 들어왔으면은 그게 토큰스라는 이제 어레이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문을 돌 건데 포문을 돌릴 때 지금 이제 시프트 하고 있잖아요. 시프트 하게 되면은 어레이 중에서 맨 처음 거를 빼버리고 반환해 준 다음에 그 앞에 있는 게 이렇게 앞으로 밀리게끔 되잖아요.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다 밀려가지고 어레이가 마지막에 빈 배열이 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될 거고 여기에서 이제 그 S 여기다가 이제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먼저 우리가 연산자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곱하기 나누기를 먼저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곱하기 나누기를 먼저 할 건데 여기서 이제 그 결과를 이제 S에다가 저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S의 랭스를 일단 L에다가 일단은 잡아놓고요. 여기에서 계속 T가 계속 끊어질 건데 곱하기나 나누기인 경우에는 뭔가 먼저 연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연산을 할 때 그 처음에 가져온 게 숫자고 그런 다음에 이제 곱하기가 처음에 이 while문을 돌 때는 처음에는 이제 그 계산식을 잘 적었다고 한다면은 아마 처음에는 이제 숫자가 들어올 테니까 여기로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자를 이제 1을 곱해준 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그냥 그 숫자를 곱해주면은 문자를 숫자를 곱해주면 숫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숫자를 넣어주려고 이렇게 한 거고 그 외에 이제 곱하기나 나누기를 만나게 되면은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 전에 들어간 거에 곱하기 이후에 나오는 값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냥 여기서 시프트 시킨 거죠. 그래서 가져와서 앞에 것과 뒤에 거를 곱해가지고 원래 배열에다 그냥 넣어줘 버리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처음에 1 곱하기 3이었으면은 1을 먼저 들어가 있었는데 S에 먼저 들어가 있었는데 다시 while 루프를 돌 때 곱하기를 만나는 바람에 그 다음 거를 가져다가 얘하고 얘 곱해서 거기에다가 다시 넣어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누기도 나누기도 그렇게 계산을 하게 돼 있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쉽게 먼저 계산을 해가지고 곱하기 나누기 계산해가지고 전부 S라는 배열에는 곱하기하고 나누기가 끝난 이제 숫자들만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계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보면은 아까 토커나이징을 할 때 그 부호가 있는 것까지 다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마이너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앞에 붙어 있을 것이고 플러스가 있으면 그냥 플러스가 붙어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곱하기하고 나누기 한 결과에 대한 숫자는 그냥 다 더해주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리듀스라는 배열의 이제 리듀스라는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i 제기값을 받아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반환해주면은 앞에 거 다 더해가지고 최종 결과가 V로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최종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 결과를 제가 이제 콘솔 로그로 최종 결과 이제 V를 찍고 그리고 이제 좀 비교해 보기 위해서 에발이라는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인자값으로 받은 걸로 찍고 이렇게 했거든요. 요 결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위에 콘솔 그냥 여기다가 네가 원하는 거 아무거나 뭐 1 플러스 2 플러스 3? 아니 그냥 문자를 넣어줘. 1 플러스 2 플러스 3. 칼이라는 칼 CALC LC 한 다음에 바로 1 플러스 그 문자열로 1 플러스 2 플러스 3 하면은 뭐 아무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최종 결과가 그래서 최종 결과가 아까 뭐랬냐 이거에 대한 결과는 6이잖아요. 그래서 6이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소수점도 넣는 걸로 한번
1.5 곱하기 마이너스 9 2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그러면은 에발 결과하고 똑같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다른 거 보죠. 앞에다가 여기다가 요 곱하기 앞에다가 마이너스 붙여. 이렇게 마이너스 붙이고 여기도 이제 플러스 붙이고 나누기도 좀 넣고. 이렇게 그래서 에발 결과하고 동일하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책하고 비교해 보셨을 때 이제 토커나이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뒤에 로직이 달라진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든 게 좋다라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잘만 토커나이징 하면은 알고리즘 전개하는 게 더 좋으니까. 책에 보면 폴란드 역폴란드법 나올 거예요. 중의식, 정의식, 후의식 나오죠. 그거에 대한 개념 있으신 분? 솔직하게 손 들어주세요. 이거 단골 문제예요. 모든 회사의 입사 알고리즘 시험에. 이거 공부해 보신 적 없어요? 왜 중의식, 후의식으로 풀까요? 지금 저희 CTO가 푼 것처럼 쉽게 투패스 방법으로 풀 수 있는데, 지금 보면 투패스죠. 원패스 때 곱셈 해결하고 뭐죠? 저번 시간 배운 리커전. 첫 번째 리커전에서 곱셈 난셈을 제거하고 두 번째 리커전에서 덧셈을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차원이 축소되고 있는 거죠. 원래는 곱셈이 있던 세상이었는데 곱셈 없는 세상으로 들어가고, 원소가 있던 세상이었는데 값으로 축소되잖아요. 리커전이잖아요. 투패스 리커전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의식상으로 굉장히 편하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데 왜 중의식, 후의식 방법을 쓸까요? 전의식 혹은 중의식으로 바꾸거나 후의식으로 바꿔서 이걸 왜 처리하죠? 일단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중의식을 후의식이나 전의식으로 바꾸는 것만 해도 노가다잖아요. 그렇죠? 왜 이 과정을 사용할까요? 이 패스 과정에는 굉장한 문제점이 있는데 어떤 문제인지 깨달으셨어요? 연산식을 패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근거는 뭐냐면 좌에서 우로 읽어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연산식에는 좌에서 우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뭐죠? 괄호가 있습니다. 괄호. 괄호는 좌에서 우로 해결이 안 돼요. 왜? 괄호 안에 걸 해결하기 전에는 좌에서 우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괄호 중에 제일 안에 있는 괄호부터 해결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 이걸 뭐라고 부르죠? 스택이라고 불러요. 즉 연산식에 한 번이라도 괄호가 나오면 스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좌에서 우로가 안 통해요. 먼저 스택의 깊이 중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스택을 파악해야지만 그 스택부터 해소해서 바깥으로 나올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중의식을 통해서 괄호가 있는 연산식을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알고리즘 책 사서 공부해 보시면 후의식이나 전의식은 괄호를 포함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다 하더라도 전의식으로 미치커 풀면 되잖아. 안에 괄호가 없는 괄호를 찾는 정규식을 만들어서 리플레이스를 대체하고 그 문자열 안에서 다시 괄호가 없는 괄호를 찾을 때 계속 찾아가지고 마지막 것부터 다 해소해가지고 다시 리플레이스 꺼주면 결국에 만들어져요. 그렇죠? 미친, 그냥 구현하면 돼. 근데 왜 그렇게 안 하냐는 거지. 왜 이렇게 할까요? 이건 알고리즘상 우리가 일단 후의식으로 만들면 이진 트리로 바꿀 수 있고요. 이진 트리의 순회 방법에 따라서 자동으로 해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뭘로 배우게 되냐면 이진 그래프로, 이진 노드로 배우게 돼요. 이진 노드로 배우게 돼서 이진 노드를 만들 때 어떻게? 후의식 노드로 만들어주면 순회할 때 그래프 순회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 순회 방법 중에 한 가지로 얘가 자동으로 해소가 돼. 그럼 이 방법이 왜 중요하냐면 매번 패스를 도는 리커전 알고리즘을 짜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그래프 순회 알고리즘 하나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문제를 통해서 언어도 토크나이징 할 수 있고 XML도 토크나이징 할 수 있고 HTML도 토크나이징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일반적이냐면 너무 일반적이라서 여러분들이 수식에 대한 규칙만 정해놓으면 이 트리를 만들고 연산하는 과정을 다 일반화시킬 수 있어요. 대표적인 프로그램들이 야크와 렉스라는 녀석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그냥 수식만 넣어주면 그래프 만들어서 프로까지 다 자동으로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다. 이걸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토크나이저라는 걸 짜고 연산 처리기를 짠단 말이에요. 노드 처리기를. 그래서 이게 구문 분석기라는 건데 구문 분석기 기초가 되는 게 일반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로직은 지금은 해소가 되지만
확장이 굉장히 없고 일반화시키기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단지 사칙 연산만 처리하는 과제라면 이런 효율성을 얻을 수가 있죠. 대신에 책에 나와 있는 중의식을 후의식으로 바꾸거나 전식으로 바꿔서 처리하는 문제는 이거보다 코드가 길고 비효율적이죠. 연산이 더 많으니까. 그럼 뭘 희생한 거다? 일반화 시킬 거냐 아닐 거냐를 우리가 희생해가지고 이걸 얻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거 훈련하느냐면 제일 처음에는 일단 문제를 푸는 데 집중하세요. 그러면 사칙연산을 만들어서 푸는 문제에 일단 집중을 해서 푸는데 성공을 하셔야겠죠. 성공을 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 일반화 과정을 봤는데 일반화 과정은 주로 어떻게 일어나냐? 코리커전 과정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사칙연산만 있는 문제에서 사칙연산이 아니라 여기에 만약에 괄호가 들어간다면 여기에 모듈라 연산이 들어온다면 여기에 논리식 연산자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자꾸 확장해 보시면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수준들은 어떻게 짜냐면 그때마다 새로운 리커전 알고리즘을 짠다. 나중에는 얘네들 사이의 공통점을 발견하시는데 성공해야 돼. 패턴을. 그러고 나면 하나의 리커전 알고리즘이 전체의 모든 수식의 변화를 포함할 수 있는 일반화에 성공하게 되는 거죠. 즉 다양한 케이스의 패턴을 발견해서 일반화시키는 거에 훈련을 반복하시는 데 있어요. 책은 그 과정을 점프하고 바로 일반화된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 있는 방법으로는 사실은 세상의 모든 수식이 다 풀려요. 풀리지만 이 방법으로는 사칙연산밖에 안 풀리지만 이게 무의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차근차근 다양한 케이스의 리커전들을 만들다 보면 일반화를 할 수 있게 돼요. 이 훈련을 많이 반복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이 일반화된 알고리즘을 짜는 역량이 늘어나지 않아요. 그럼 맨날 케이스 알고리즘에 끙끙대다가 고객이 변화사항 갖다 주면 다시 밤샌단 말이지. 왜? 기존 게 무용지물이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거 만드는 것만 해도 너무 힘들어. 이거 하는데 한 달 걸렸어, 예를 들어서. 근데 고객이 마지막 날 괄호도 있네요 이러면 여러분들은 또 세상을 원망하게 된단 말이죠. 뭔가 일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잖아. 이 새끼가 왜 나한테 이럴까? 아닌데 나한테 그런 거 아닌데 나한테 그런 것처럼 막 느껴진단 말이야. 그러면 이 알고리즘을 짤 때 특수한 알고리즘을 짜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겪고 있는 애자일 문제에서는 절대 미래를 위한 대비를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있는 문제만 해결하면 되고 미래는 어차피 다시 해결해야 될 거야. 하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미래에 확장된 문제를 마음대로 대응할 수 있는 실력이 있을 때 얘기다. 여러분들이 자전거밖에 못 만드는데 다음날 오토바이를 어떻게 점프하는데 말이 돼? 자전거 만드는 애가 오토바이를 만드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 애자일 그림에 맨날 나오는 스케이트보드 만드는 애가 자전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정말로? 오토바이 만드는 애가 갑자기 차를 만들 수 있어? 부싱이고 뭐고 다 어떻게 해결할 건데? 안 되잖아. 이건 그런 애자일은 다 뭐에 기반하냐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비행기도 만들 수 있지 뭐 이런 거에 기반하고 있다는 거야. 제가 말했잖아. 팀에 캐트백이 없으면 이거 안 되는 거라고 늘 얘기하잖아. 그 애자일 방법론이라는 건. 그러면 여러분들은 평소에 알고리즘 파트에서 뭔가 짤 때는 특수한 문제를 해결했지만 평소의 생활은 언제나 일반화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을 항상 갖추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럼 책에 있는 사칙연산을 성공시키면 바로 괄호연산을 포함해서 내 방법론이 통하는지 아니면 이거 다 갖다 붙이고 새로 만들었어야 되는 건지 아 그럼 처음부터 이 길로 갔어야 되는구나 어느 길로 갔어야 되는구나 이러한 감각을 익혀서 어떤 안건이 주어졌을 때 감이 오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왜? 본인 실력이 있으니까 어떤 감이 온다? 이 새끼 분명히 납품하면 괄호 해달라고 그러겠지? 이 감이 온다는 거야. 이 감을 못 잡는 사람들은 계속 현실 세계의 회사 생활에 얽매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맨날 시달린단 말이야. 이 감이 있는 사람은 보나마나 나중에 괄호 해달라고 그래. 왜? 초등학교 수학 과정에 괄호가 나와. 이거 초등학교용 납품건이었어. 뻔하다는 거야. 괄호가 들어갔기 뻔해. 이런 감각이 생기기 전까지는 맨날 밤샌단 말이야. 회사에서. 맨날 욕하고 저주하고 기획자 새끼들 나쁜 새끼 클라이언트 나쁜 새끼들 부장 새끼 왜 저래 맨날 이러고 있다는 거지. 사실은 그 발주가 올 때 배경을 보면 얘 변화 범위가 보인다는 거야. 그럼 내 알고리즘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혹은 너무 허접하기 때문에 너무 특수하기 때문에 바꾸려고 너무 힘들어. 그렇죠? 그래서 항상 감각을 넓게 갖고 보다 일반화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걸로 자꾸 바꿔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 알고리즘이 일반화 상황에 적용하기 쉬울까요? 그 비밀은 제가 밝히는 게 아니라 켄트백 아저씨가 구현 패턴에서 밝히고 있는데 단순성이 있다. 거짓말 같죠? 그렇지만 진짜예요. 코드가 짧고 단순할수록 더욱더 큰 변화를 이겨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칠 게 별로 없고 코드가 없잖아. 코드가 없으니까 고칠 게 별로 없는 거야. 여기다 덧붙이면 돼.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덕지 붙여놨으면 if문이 3중 if야. 그게 4개 나와. 못 고친단 말이지. 절대 못 고쳐. 새로 짜는 수밖에 없다.
처음부터 이 로직이 일반화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플로우상 일자로 흐른다는 뜻이에요. 플로우란 뭐냐? 동기와 프로그램의 명령을 메모리에서 수행할 때 분기하지 않는 정도를 얘기해요. 그럼 플로우가 여러분들 저랑 같이 플로우를 그려볼까요? 여러분의 짱 코드가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는 if나 for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중간에 for를 만나면 여러분 우즈마키 나루토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즈마키가 돈다는 뜻이고 나루토 돈다는 뜻이에요. 이 나루토가 생긴단 말이지. 나루토가 생기고 들어오는 게 이게 포문인 거죠. if는 어떻게 되죠? 딴 길로 세는 거죠. 이 길로 세거나 이 길로 세거나. 플로우를 보면 일자로 내려가는 플로우가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플로우고, 플로우가 일자인 경우에는 우리는 마음대로 수정을 갈 수 있다. 이 길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몇 바퀴 돌고 나오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미 플로우가 지랄을 떨고 있어. 못 고친다는 거지. 그쵸? 사람은 못 고쳐. 기계는 고칠 수 있지만 실제로 신경망은 미친 듯한 플로우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계는 하잖아. 알아서. 우리는 못해. 사람이 개발한 프로그램에서 플로우를 얼마큼 단순하게 짰냐. 이게 바로 심플리파이의 핵심이야. 코드의 핵심은 코드의 줄수가 아니라 코드가 일자로 내려가냐 아니냐의 중심이에요. 그러면 복잡한 로직을 어떻게 일자로 만들지? 함수를 뺍니다. 그러면 내가 바디로 갖고 있는 코드는 일자로 내려가요. 왜? 복잡한 분기 다른 함수가 가져왔기 때문에 내 함수 코드는 일자야. 일단 여러분 사인 함수가 일자로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수식인데 복잡하게 생겼겠지. 하지만 우리가 매스타임 볼 때는 일자로 내려온단 말이야. 함수라는 건 굉장히 강력한 도구예요. 근데 여러분들 함수를 뭐에다 써야 되냐면 우리의 로직을 단순하게 만들 때 어떻게? 로직을 일자로 내려오게 만들 때 함수를 빼줘야 돼. 그러면 문제들이 부분적인 문제들로 바뀌고 이 함수가 또 복잡해. 어떻게 한다? 이 함수 또 쪼개야 돼. 플로우가 되도록이면 일자가 되거나 단순 분기가 일어날 때까지 계속 쪼갠다.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그게 함수 쪼개는 이유예요. 가장 큰 이유는 복잡성을 관리하기 위해서고, 복잡성이라는 건 플로우가 복잡해지는 걸 의미한 거고, 플로우를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분기마다 함수를 빼주는 거야. 이쪽의 플로우, 반대쪽 함수를 이용하는 쪽의 플로우를 단순화시키려고. 그러면 우리는 미래의 변화에 대비할 수 있다. 용어의 코드는 일견 복잡해 보이지만 어떻게 돼 있다? 리커전 과정이 패스로 되어 있다. 어떻게 돼 있어요? 정규식 패스를 통해서 매치를 통해서 일자 플로우로 배열이 나와. 예외가 있나? 없어. 없죠. 정규식 매치는 배열이야. 일자로 떨어져 나온다. if가 없단 말이지. 그 다음번에 어떻게 되죠? 그 다음번에 파이어문을 도네요. 우즈마키가 생겼네. 나루토가 생겼지만 나루토에서 따로 분기하지 않고 나루토의 결과물이 어그리게이션으로 모인다. 배열로 다시 모여. 그쵸? 이 배열을 리듀스하죠. 그리고 나서 V로 압축됐죠. 그쵸? 리커전 과정이 일자란 말이지. 그쵸? 이 코드는 나중에 유지보수 수정하기는 쉬워요. 뭔가 추가하기 쉽다는 거야. 플로우가 일자로 내려오기 때문에. 어디 부분? 정규식 부분을 수정할래. 예를 들면 지금 용어가 짠 정규식은 여러분들 편하라고 OR로 나눠준 거지, 사실 정규식에는 중복을 방지하거나 수량 선택자라는 게 있어가지고 얼마든지 합칠 수가 있어요. 더 복잡하게 짤 수도 있단 말이에요. 더 효율적으로. 근데 그런 정규식을 개선하는 건 위에만 개선하면 될 것이고, 근데 괄호로 인식하는 건 얘가 만들어낸 투패스로 해결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스택 구조를 갖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단 말이지, 얘는. 그래서 이 스택 구조를 일반화시킬 거냐, 특수 스택을 쓸 거냐, 이런 의사결정을 해야 돼. 미친 척하고 스택 구조를 내가 특수화시켜서 여기서 문제를 해결할 거야. 괄호는 해결이 될 거야. 괄호는. 근데 괄호가 아니라 논리식이 개입하거나 또 다른 수식들이 개입하면 어떻게 할까? 뭐 이런 문제 또 생긴다는 거죠. 그럼 내 커버리지는 거기까지 커버해야 될 미래를 커버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될 건, 내가 지금 이제라도 일반한 그래프 해법으로 가져와서 이걸 문제를 여기다 해결할까? 아니면 아직까지도 내가 특수한 문제를 푸는 게 더 효율적일까? 이 두 가지 고민하셔야 돼요. 대부분 개발자가 뭘 선택하게요? 자기가 푸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풀려고. 그렇죠? 이게 효율적인 사람은 켄테프밖에 없어. 여러분들은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은 처음에 프로타입 만들어서 해결할 때는 좋지만 두 번째 패스에서 안 통한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는 바로 두 번째부터 뭘 고려하시냐면 일반화 해법을 고려하셔야 돼요. 그럼 문제는 이거지. 아니 이렇게 특수한 문제에 일반화 해법이 있을 수가 있어? 그렇게 특수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당하시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만큼 위대한 문제가 아니야. 대부분 일반화 해법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무식해가지고 그걸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유식을 늘려야 되잖아요. 제 추천은 일단 세상에 있는 알고리즘 기초책들은 다 한 번씩 보세요. 안 풀어도 좋아. 거기에 보면 설명이 나오고 이 문제에 대한 일반 해법이, 알고리즘 책에서 알고리즘을 보기 싫으면 그 알고리즘을 해결하고 있는 문제만이라도 봐도, 그러면 나중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게 갑자기 구세주가 돼가지고 그 책에 이거 해결한 거 있었는데 갖고 오면 돼. 책들에 있는 것들은요 이미 대학 강의나 일반적인 학문계에서 충분히 통용되고 있는 일반화된 논리들밖에 안 써요.
특히 우리나라 저서 사시면요, 우리나라 저서는 창의적인 해법 같은 거 나오지 않아. 다 그냥 외국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된 것밖에 안 쓴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자주 본다. 알고리즘 풀라는 게 아니야. 자주 봐. 이 문제도 해결한 게 있었어 여기에. 이거 자꾸 지식을 늘리세요. 그래서 언제부터? 첫 번째 문제는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지만 두 번째 이게 수정사항이 생기거나 더 많은 추가사항이 생길 때부터 고려해 봐야 돼. 아 이거 일반화된 해법을 풀어야겠다. 예를 들면 내가 특수한 컨텐츠 파서를 만들었어. 회사 CMS에 상품관리 시스템에 들어가는 이벤트의 배너를 기술하는 특수한 CSV 비스무리한 포맷이 있어. 근데 파서를 만들었어. 만들고 나서 딱 런칭했더니 MD들이 엄청 좋아해. MD들이 대충 쓰면 막 이렇게 배너 붙고 뭐하고 되게 좋아해. 팍 스치고 어느 날 오는 거지. MT팀장 야 근데 여기에다가 동영상은 못 넣냐? 뭐 이렇게 개소리 한다고. 그다음부터는 바로 생각을 해봐야 돼. 아 이거 내가 미친 짓 했다. 빨리 HTML 바꾸자. 이렇게 바로 바꾸셔야 돼. 그 두 번째 뭐 오면 그때도 또 고민하면서 아 그래 그럼 내 비디오 태그 그다음부터 헤딩 거죠. 아 야 근데 모바일에서 끊겨. 비디오 태그 SRC 여러 개 미친 짓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수정이 올 때부터는 바로 일반화된 기법 가야 돼. 근데 만약에 첫 번째 내가 자력으로 조그맣게 이렇게 구현을 했는데 변화 사항이 없게 걔가 변화율이 굉장히 낮은 애야. 그러면 얘는 그걸로 성공한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시도들은 나쁘지 않아요. 두 번째 오면 감을 잡아야 돼. 아 이거는 변화율이 센 놈이야. 변화가 자주 일어날 게 뻔해. 이거는 선배들이 굉장히 변화에 강한 알고리즘을 여기다 넣어놨어요. 그거 쓰는 게 나아. 일반화된 알고리즘이라는 건 변화에 강한 알고리즘이에요. 많은 경우에 서 포함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귀찮기도 하고 길기도 해. 하지만 특수한 알고리즘은 그 문제만 해결해서 짧고 직관적이거나 일자 플로우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건 변화율이 약한 애들은 괜찮아. 변화율이 두 번 변화하고 세 번 변화하고 수정상이 온다는 얘기는 변화율이 센 애야. 그러면 변화가 계속 와도 감당할 수 있는 포용력 있는 알고리즘, 일반화된 알고리즘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바로 그 시점이고 두 번째 변화가 올 때. 그래서 두 번째 변화가 오면 그 다음부터는 자체 포맷이나 자체 알고리즘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일반화된 알고리즘을 가야 된다. 이 책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반화된 알고리즘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중위법을 어떻게 역폴란드 기법, 즉 후위법 기법으로 전환하는 방법, 전환해서 해소하는 방법. 그렇죠? 이 두 개 다 복잡하지만 그리고 귀찮지만 중위식을 후위식으로 바꿔서 해소하는 기법을 일반화시키고 항상 똑같이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법을 사용하고 더 나아가서 이 기법을 이용하면 괄호나 기타 수식도 다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보고서 뭘만 배워두면 된다? 아, 뭐 우선순위가 있거나 미리 처리된 애가 있는 경우에도 내가 이 수식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 나는 보다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문제의 해결이라고 생각하시는 눈이 필요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하면 어떤 생각만 들죠? 아니 사칙연산 처리하는 알고리즘이 있어. 이렇게 생각이 안 들어. 이렇게 되면 이걸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줄어들어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보면 얘가 얘를 이걸 든 거지 이거의 실체는 뭐다? 아 뭔가 우선순위가 있어서 먼저 정리한 걸 임시 메모리에 넣어놓은 다음에 이 임시 메모리를 다시 규합해서 이 식을 또 바라보고 또 우선순위 또 처리하고 또 규합해서 더 바라보고 이거에 대한 일반화된 해법이 있나 보다. 이거의 예제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연산자 우선순위를 이용한 샘플이 나온 것 뿐이다 라는 걸 자꾸 보는 눈을 가져야지만 나중에 그 문제를 당할 때 알게 돼.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일반적으로 당하는 상황이에요. 뭐죠? 내가 네트워크 API를 이용해서 리소스를 불러올 때 이거 불러오고 이거 불러와야지만 이걸 처리할 수 있고 이 결과물을 DB에서 가져와야지만 그 다음번 콜을 할 수 있어서 이 콜에 있는 결과물하고 얘하고 취합해가지고 최종 결과물이 나와. 전형적인 리커션이죠. 근데 지금 보면 우리 리커션을 처리할 때 뭐가 있다? 우선순위라는 게 있다는 거야. 리커션은 그냥 단순히 취합되는 게 아니라 리커션에 우선순위가 있거나 사전 전제 조건이 있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여지껏 다 여러분들을 회상해 보세요. 이런 도메인 내에서의 우선순위 리커션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다 전용 코드로 처리했잖아. 다 전용 코드로 처리했죠. 그때마다 하드 코딩으로 처리했잖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들을 표현할 수 있는 표현식을 만들고 얘가 굉장히 사칙 연산 수식자와 편하게 비슷하게 생겼더라면 여러분들 스트링으로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 처리가 알아서 DB에서 읽고 필요한 것부터 네트워크에서 읽어서 규합한 걸 정리하고 뭐하고 하는 연산식을 세울 수 있겠죠. 아예. 응? 그래서 골뱅이 넷 가로 열고 인자에 점 뭐뭐뭐 플러스 골뱅이 네트워크의 뭐뭐뭐에다가 곱하기 DB의 뭐뭐 이런 수식을 써버릴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이 수식 처리가 이걸 쫙 파싱해가지고 우선순위대로 아자스 부르고 비동기 처리 다 하고 어식을 다 때려가지고 나중에 딱 하나로 취합돼가지고 콜백 딱 때려준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된다? 가장 큰 차이점은
사이트 전체에 그런 비동기 작업이 200개 있는데 그 전에 200개마다 코드를 짰는데 지금 200개 수십만 짜면 끝나. 게다가 버그도 없어. 왜? 처리기가 하나니까. 버그가 생겨봐 이거 하나야. 이것만 고치면 끝나는 거야. 이러한 과정이 없이 여러분들의 노가다나 업무 시간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웃기는 거죠. 그렇죠? 나중에 유지 보수도 얘는 수식만 바꿔주면 됩니다. 수식만. 그렇죠? 그럼 우선순위 조합도 바뀌고 서버에서 API가 새로 내려오고 이렇게 조합하래. 키만 바꿔주면 돼. 가서. 무엇보다 좋은 점은 초임 버그가 안 나. 그 함수가 완전한 이상은 버그가 안 나. 지금 요거가 만든 수식에서 수식이 완전하면 우린 수식 처리기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모든 연산이 다 안전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한 마찬가지 원리로 여러분들의 도메인도 도메인 처리기를 만들 때마다 안전해져요. 이걸 DSL이라고 합니다. DSL은 뭐냐면 도메인 특화 랭귀지, 도메인 스페시픽 랭귀지라는 거 부르는 건데 바로 우리가 산술 연산을 할 때 사용하고 있는 숫자 연산 기호의 중위식, 표현식 이게 바로 DSL이에요. 어떤 수식 연산을 위한 DSL인 거야. 전용 표현식. 이게 당연히 전용 표현식과 문자열인 거예요. 이 문자열을 받아들여서 실제로 숫자로 환원시켜 주는 거죠. 바로 DSL 처리기가 바로 이 방금 만들었던 그 수식 처리기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수많은 수식 처리 문제를 DSL로 보내면 얘가 그 결과물을 우리한테 준다. 그럼 DSL은 대표적으로 어떻게 생겼나요? 방금 사칙 연산 처리기를 보면 엄청 선언적으로 생겼다. 관심 없는 거죠. 나는 뭐 하고 싶어? 3 곱하기 6 더하기 2 하고 싶어. 그냥 이렇게 얘기만 한다는 거야. 선언적으로 생겼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만들게 된 도메인 처리기도 도메인 언어를 만드시면 똑같이 만들어집니다. 나는 네트워크 A에서 K가 가져오고 B에서 O가 가져온 다음에 얘네들 이용해서 DBA 어디에다 뭐 때려 넣을 거고 거기서 결과물 뭐 가져와서 새로운 네트워크에 그렇게 선언적으로 생겼다는 거야. 어떻게 하는지가 써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의 코드는 어떻게 생겼죠? DSL이 아니기 때문에 DB 하려면 DB 커넥션 불러와서 데이터베이스 연결 확인하고 테이블인지 확인하고 테이블을 갖고 와서 레코드셋 돌면서 커서 돌면서 찾아 모두 다 네이티브 환경이 엄청나게 들어있는 코드를 짜고 있잖아요. 그걸 매번 실수 안 하고 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죠. 하잖아. 여러분 다 일어나잖아. 짜고 나면 무조건 일어나잖아. 근데 DSL 처리기는 이 처리가 내부에서 한 번만 수정해서 완전하기만 하면 도메인 랭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언이라서 에러가 거의 안 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만 기술했으니까. 여러분들의 수식 처리기는 한 번 잘 만들고 나면 3 더하기 6이 오든 7 더하기 8이 오든 3 더하기 6을 실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야. DSL은 선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응? 게다가 DSL은 DSL 에러 체크기를 사용하면 되죠. 이 수식이 바른지 예를 들면 3-5는 바른 수식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야. 그쵸? 연산자 마이너스는 올 수 없어. 일반적인 산수수성 연산에서. 예를 들면 .75는 바른 소수점 표현일까요? 아닐까요? 용어과에 따르면 아니야. 하지만 자바스크립트는 발로. .75라고 써보면 제대로 된 0점 소수자가 나온단 말이죠. 이러한 이 도메인 랭귀지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검사하는 검사기는 따로 만들면 그만이야. 컴파일러처럼. 자바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자바 어노테이션 프로세서를 만들면 컴파일 타임에도 DSL도 다 검사할 수 있어요. 응? DSL은 값이지만 문자열이었잖아 방금. 값이지만 자바 어노테이션 프로세서 같은 걸 이용하면 컴파일이 안 되게 만들 수 있다고. 야, 너 이 DSL 구문 너 이상한 거 같아. 내가 이거 살펴봤더니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컴파일 타임에 중지시킬 수도 있고 런타임에 당연히 되지. 돌려보고 에러다. 이거는 네가 이 구문이 잘못됐기 때문에 나는 수식 처리 돌리지 않을 거야. 이건 당연히 되는 거고 컴파일 타임에도 할 수 있다는 거야. 어노테이션 처리기 이용하면. 그래서 이 DSL 과정을 만들어서 DSL 처리기를 만드는 걸로 어떤 문제를 도메인 문제를 해결하는 식으로 레이어를 분리하지 않고 모든 도메인을 개별로 다 코드를 만드는 행위는 거의 자살행위인 건데 여러분 다 자살골 넣고 있는 거죠. 저는 다 자살골 넣고 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일반화시켜서 도메인 랭귀지화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도메인 처리기를 만드는 게 베스트인 거예요. 그렇죠? 도메인 처리가 계속 확장되고 확장시켜주면 되지. 그럼 처음부터 확장이 안전한 도메인 처리기 만들면 되지. 에 대한 가장 작은 샘플입니다. 그래서 요 계산기 샘플이 저희 회사 아까도 말했지만 저희 회사 입사 시험 항상 이걸로 봐요. 계산기 로직을 잘 짜나 못 짜나. 그러면 이제 정답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답 알고리즘형 정답형은 이거를 후이식으로 바꿔서 그래프로 풀면 이게 일반적인 알고리즘 정답이에요. 이거는 창의력도 필요 없어. 그리고 알고리즘 책 제일 쉬운 거 보신 적 있으면 이 문제는 항상 나와. 이거 항상 풀 수 있고 코드 주수는 약 100줄 안에 해결되고 말로 설명한 그림을 그릴 수도 있어요. 이걸로 푸는 애들도 있고요.
아직까지 저희 회사 입사자 중에는 없었어요. 아니면 지금 용어가 푼 방법을 생각해내는 애들도 되게 많아요. 저희가 실험을 해보면 투패스 방법을 이용하는 거죠. 이 투패스 방법으로 덧셈 패스까지 되잖아요. 제가 괄호를 포함한 입사 문제를 내보면 입사시킬 사람이 없어지기 때문에 괄호를 포함한 수식은 보통 안 되지만 괄호를 포함해서 내면 이 투패스는 해결되지 않죠. 그렇죠? 괄호랑 굉장히 가까운 파서가 뭘까요? 제이슨 파서입니다. 여러분들은 문자열 제이슨을 직접 손으로 파싱할 수 있는지 본인을 실험해 보시면 본인의 능력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제이슨은 왜 어렵죠? 안에 또 다른 제이슨 오브젝트가 또 다른 제이슨 어레이를 갔는데 그 안에 또 다른 제이슨 오브젝트가 있어요. 그렇죠? 심지어 리커시브 되는 대상이 같지도 않아. 배열됐다가 오브젝트로 됐다, 배열됐다가 오브젝트로 됐다. 그렇죠? 게다가 종단점 포인트도 문자열만 있는 게 아니야. 숫자도 있고 부울린도 있고 널도 있어. 여러분들은 진짜로 제이슨 파서를 짤 수 있나요? 저게 첫 번째 과제고요. 두 번째 과제는 뭔지 아세요? 제이슨 파서를 내가 짤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로 내 파서를 통해서 만들었어. 그런데 내가 짠 파서는 리커시브에 안전한가요? 즉 제기로 돼 있나 루프로 돼 있나 의 문제도 있죠. 반드시 루프로 짜야 된다 그랬죠. 이걸 루프로 바꾸는 능력까지 필요한 거죠. 거기까지가 어디다? 여러분들이 허구한 날 제이슨 파서를 쓰는 정도의 기본으로 깔려있는 수준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못 짜는 수준이니까. 그렇죠? 이건 일단 자유로워야 돼. 그렇죠? 여기 일단 자유로워야 된다. 나는 제이슨 파서나 XML 파서 따위는 눈 감고도 짜. 그것도 리커시브로 돌지 않고 이터레이터로 돌 수 있게 눈 감고도 짜. 이 정도 실력은 돼야 되는 거죠. 그 실력이 되려면 수식 처리기는 아무것도 아니겠죠. 괄호가 있든 뭐가 있든 제이슨보다 쉽잖아. 어쨌든.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잖아. 우리는 괄호 안을 제기적 사고에서 볼까요? 괄호 안에 있는 수식은 뭔가요? 또 다른 수식 처리 대상이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괄호 안의 것도 사실은 리커시브하게 또 다른 수식 처리기한테 다시 위임하면 된다는 얘기네. 의 반복인 거네. 라고 문제를 분해해 볼 수 있겠죠. 제이슨은 이 문제를 두 개로 분해해요. 이게 배열이면 배열 처리기로 가야지. 근데 배열 처리기 안에서 원소를 돌면서 어떻게 제이슨 오브젝트인데 오브젝트 처리기로 가야지. 얘는 또 배열인데 배열 처리기로 가야지. 이거 반복하겠죠. 그래서 제가 저희 회사에서 자주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머리가 컴퓨터가 되지 않는 이상은 알고리즘적인 문제들이 잘 떠오르지 않는단 말이야. 내 머릿속에 스택이 남아있어야지 이 새끼가 저기서 온 거지 얘는 저기서 온 거지를 알 거 아니야. 근데 머리가 나쁘면 이게 다 사라지고 나 지금 뭐하지? 항상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스택이 하나라도 못 남아야지. 그래서 스택을 자꾸 머릿속에 스택을 늘리세요. 네, 머릿속에 스택을 늘리시고 스택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코드가 일자 플로우로 돌면 스택을 늘릴 필요가 없겠죠. 플로우를 단순하게 하는데 집중한다. 많은 실험 결과가 있지만 우리 통계적으로 봤을 때 사람은 2단계 if 이상을 감당할 수 없어요. 2단계 if 이상을 감당할 수 없어요. 3단계 if가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착각하시는 게 3단계 if라는 게 if를 3번 추측한 게 아니에요. if 수식 안에 and가 들어있거나 or이 들어있어도 얘가 이미 분기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또 for문 안에 if 있어도 for문도 여러분들 모든 루프는 다 if문이에요. 그렇죠? 조건이 달려있잖아요. 그래서 for문 안에 if도 이미 두 번째란 말이에요. 그럼 for문 안에 if는 3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세 번째 if에 and가 2개 들어가 있어. 그럼 6단 if입니다. 그렇죠? 이걸 감당할 수 있다고? 못해. 왜? 사람 머리로 그 분기를 다 처리할 수 없고 여러분들은 언제나 단위 테스트를 통과하면 그 다음번에는 또 다른 케이스에 실패하게 돼 있다. 왜? 여러분이 짠 케이스가 모든 경우의 수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해결하죠? 그때마다 if를 추가해서. 그건 바른 해결 방법이긴 해요. 근데 문제는 뭐다? 그 if의 위치가 바른 위치냐는 거야. 그럼 처음부터 어떻게 짜야 된다? 여러분들이 if에 등장하고 있는 아까 말했던 5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해보죠. for loop가 하나, 첫 번째 if가 end 2개 요소를 갖고 있고 그 다음번에 if에 end 2개 요소를 갖고 총 5개 요소가 관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먼저 진리표를 그립니다. 진리표라는 건 각 5개의 항목을 컬럼으로 넣고 얘의 값이 2가지가 나올 수 있고 얘의 값이 3가지가 나올 수 있으면 6가지가 나왔겠죠. 얘의 값이 또 3가지가 나왔으면 6가지 곱하기 3면 18가지가 나오겠죠. 이 모든 경우에서 다 초합되어도 120가지가 나왔다면 120가지를 다 커버할끔 내 코드가 되는지를 봐야 돼. 이게 진리표야. 진리표만이 여러분들의 단위 테스트 지옥을 벗어나게 한다. 여러분들 코드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단위 코드 100개를 통과하면 100개의 단위 테스트가 통과했다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 일반적으로 그래요. 왜?
코드 자체가 결함이기 때문에. 코드가 결함이 없으려면 진리표를 다 커버하면 돼요. 경우의 수가 없으니까. 경우의 수가 없는 방법은 두 가지야. 경우가 없던지, 경우가 있으면 경우만큼 다 커버했던지. 코드가 경우만큼을 다 커버하지 않았으면 여전히 결함인 거죠. 그 빈틈을 찌르면 무조건 깨진단 말이지. 대부분 그렇게 짜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빈틈 없게 진리표를 다 만들고 다 커버하든지 아니면 2% 없애든지. 경우를 안 만드는 거죠. 이 두 가지 기법들을 이용하는데 오늘 용호가 보여준 투패스 기법들은 대표적으로 경우를 많이 줄이는 방법들입니다. 패스 가는 게 일반적인 함수의 파이프라인 기법이에요. 함수 파이프라인 기법 많이 보시죠. 어레이가 있으면 뭐 테이크 20 해가지고 필터 3 때리고 뭐하고 해가지고 최종 결과물 리드스 수주료가 3 나왔어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마다 하나하나 보이니까 어떻게 된다?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일자 로직을 만드는 거야. 플로우가 타지 않도록 선언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함수형을 쓰지 않더라도 로직을 쓴다 하더라도 로직도 일자로 계속 차근차근 해소되도록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